오늘은 제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총장을 할 때 작년 2월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2월 한 24일쯤 되는데 학교를 열 수도 없고 또 안 열 수도 없고 정말 갈팡질팡하고 뭐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인천대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의 대학,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다 똑같은 문제였죠. 근데 그때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2주간은 휴교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하건 안 하건 3월 16일까지 그러니까 뭐 2주 후에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일단은 계약을 연기했습니다. 그 다음 3월 16일부터는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뭐 2주일 더 연기한 대학도 있고 뭐 한 대학도 있는데 솔직히 인천대학 입장에서 참 어려웠어요, 의사결정이. 왜냐면 2주일 연기하면 그 교육부의 규정에 따라서 한 학기를 15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름방학이 이제 2주 단축되는데 이미 또 2주 단축하면 여름에 여름 학기를 못 합니다. 여름 학기를 못 하면 이제 그 여름 학기를 해야 졸업하는 학생들이 졸업을 못하는 현상이 생기고 또 사실 인천대학은 우리 이학재 의원님이 국회 있을 때 예산을 많이 주셔가지고 예산 걱정은 안 하는 대학인데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아주 그런 여름 학기를 못 한다거나 그럼 큰 일이죠. 또 사립대학이 더 큰 문제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그 계약이 연기되면 휴학을 해버립니다. 그 군대를 간다거나 또 뭐 일을 한다거나 또 기숙사라든가 또 하숙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한 학기를 휴학해버리면 사립대학은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립대학은 아주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를 열지 않을 수 없고 군립대학은 좀 여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군립대학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어진 예산 속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일단 열기로 했어요. 열기로 했는데 뭐 방법이 있어야죠. 그런데 어디선가 뭐 일성호가가 이렇게 거기서 들리기 시작하는데 뭐 줌이란 게 있다더라 하면서 그냥 그 2주 사이에 정말 2월 28일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던 세상으로 우리가 가면서 그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변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뭐 줌이라는 거, ZOOM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매일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선 교수님부터 뭐 직원 선생님부터 뭐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뭐 반대죠. 근데 그 반대를 뚫고 이걸 하려니까 뭔가 그 논리의 체계라든가 어떤 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좀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인공지능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에 걸쳐서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일어났어요. 아십니까?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광화문에 있는 Four Seasons라는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렇습니다. 천재시네요. 맞습니다.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5번의 바둑을 떠가지고 4대1로 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충격을 느끼면서 그때 모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고 인공지능이 우리를 접수하고 이젠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업을 다 뺏어가고 최소한 10년 안에 현재 직업의 반은 없어버릴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듣긴 들었지만 그때 한 번의 충격으로 끝나고 또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꺼내들은 겁니다. 뭐 학교마다 좀 대학은 달랐지만 그래서 인천대학은 그 5년 전, 그러니까 작년으로 치면 4년 전에 경험했던 이 인공지능의 위력을 이번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4년 전에 2016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소위 사람들이 보고도 생각을 안 바꾸고 행동을 안 바꾸니까 하느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인공지능의 세계로 이제 바꿔놓고 있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쓰면서 빨리 AI를 배우고 학교가 AI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줌 같은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논리로 이제 바꿨습니다. 물론 뭐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겪는 심리학적인 이 과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충격을 느낀 다음에 충격을 느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은 거부래요. 거부를 한답니다. 믿질 않는 거죠. 그러고 반대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부가 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랄까요.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하는 걸 이제 이렇게 그 협상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협상을 했는데 이 협상이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한대요. 근데 포기를 한다면 이제 포기했으니까 이제 마음이 비니까 근데 뭘 받아들일 건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적응을 한대요. 보통 그래서 충격, 그다음에 협상, 포기, 적응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을 보니까요. 한국은 그건 뭐 미국에서 나온 이론인데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연구, 물론 또 일반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연구. 그런데 한국을 보니까 거기 하나 더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충격, 그 다음에 거부 내지 분노죠, 분노 내지 거부, 협상, 그 다음에 포기, 적응,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겠어요? 한국에만 존재하는 그 다음 단계. 이게 뭐냐면요. 혁신이에요, 혁신. 적응만 하지 않고 뭔가 받아들여지만 거기서 뭔가 고칠 걸 찾아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적응력뿐만 아니라 뭔가 변화시키는 능력.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뭐 유럽이나 미국 사람 보면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얘니까 좀 위축되잖아요. 근데 요새 그렇지 않아요. 요새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오히려 위축이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부러움을 느끼는 그런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 능력이 한국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빨리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세상을 앞서 나가면 이미 MZ 시대는 선진국이라고 그러지만 시민이라고 그러지만 선진국 중에서도 정말 가장 앞선 선진국. 선진국에도 계급이 많거든요. 이 선진국 중에서도 정말 제일 앞선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AI라는 거는 저하고 좀 거리가 먼 학문이었어요. 먼 분야였는데, 근데 제가 이 AI를 모르고 AI, 인공지능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말에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해봐도 힘이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저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먼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인공지능이 뭔지, 또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7월 말에 인천대 끝나고 나서는, 아예 이런 정도로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뭐 집에서 우리 손자 기저귀나 갈아주고 사는 인생을 한다면 뭐 그냥 그대로 가겠지만,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나고 또 이렇게 뭐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해도 하려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9월 달에 인공지능 석사 과정에 저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7개월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학주 의원님도 공부 같이 하시자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배워야 아는 것이 힘이다. 예? 배워야 산다. 뭐 이런 자세로 정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공부를 하니까 이제 좀 전에는 희미하게 보이거나 안 보이던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 모르게 여러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물론 여기 계신 분은 저보다 더 세우신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뭐 똑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AI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제가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AI를 하나도 모르는데 하도 AI가 주변에서 이렇게 극성이니까 뭔 해야 되겠고 몸은 안 나가고 좀 불안하고 그런 심정. 여러분 좀 있으시죠? 주변에서 AI라는 얘기 정말 개구리가
논에서 울듯이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텔레비전을 켜봐도 뭐 지난번엔 누군가요? 그 옥주연하고 A하고 노래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AI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인데 그런 심정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AI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게 1시간쯤 분량이 되는데 여러분 또 오늘 불금 아닙니까? 불금. 네, 그래서 또 너무 하면 안 되니까 제가 7시까지 한 40여 분 동안에 진행하고 또 혹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잘 안 된 거나 질문이 있거나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역시 제가 원하는 걸 딱 해주셨어요. 저기 빨간 막대기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저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저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2016년 쭉쭉 한번 열어주세요. 이세돌과 그 다음 알파고가 쭉쭉 해주세요. 서울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했는데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세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바둑을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기술이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마추어라는 걸 깨달았다. 알파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선수가 무슨 프로냐. 아마추어다. 그래서 나는 바둑을 접는다. 그리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바둑 채널에서 박종환이니 신민선이는 나오지만 더 이상 이세돌은 못 보십니다. 대신 이세돌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요. 네? 그렇게 자기를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구단 목진석이라고 좀 아는데 그 목진석도 뭐 이세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는데 2점 나도 진대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앞으로 4점 나도 지는 수준까지 알파고가 발전할 거다. 4점을 나도 지는 상상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세돌로 이제 그 은퇴한 걸 이해할 만한데, 근데 저도 이분이 은퇴한 걸 보고 섬찟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더 이상 바둑 프로는 그건 직업이 아닌 거예요. 네?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알파고를 비롯한 인공지능한테 지는 사람들끼리 학예회 하듯이 지금 게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수준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보죠. 네. 그렇게 이제 변했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이 기원 가면 프로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엔 10만 원 받고 이제 한 판 또 줬대요. 요새 3만 원 받는데요. 3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프로 바둑 선수가 1000명이 넘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은 지금 삶을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곤공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 프로 선수라는 직업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경영학 교수거든요. 이것도 직업 아닙니까? 근데 저는 바둑 선수하고 경영학 교수하고 누가 더 빨리 사라지는 직업이 될지 전 자신 없어요. 경영학 교수가 더 빨리 사라질 것 같아요. 사실 경영학 교수는 교수 중에서는 좀 사회에서 인기가 있어요. 기업에서 강의해달라고 요청도 있고, 그래서 부수입도 쏠쏠하게 있고, 괜찮거든요. 근데 요새 경영학 교수들이 그런 강의 요청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옛날에는 경영학 교수의 강의를 듣고 그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를 참고로 해서 기업을 경영을 하면 됐거든요. 요새는 전부 기업도 인공지능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경영을 하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예컨대 공장에
기계를 어떻게 배치해가지고 그 생산할 거냐. 이 배치. 이거 전부 그동안 경영학자들, 뭐 경영 컨설턴트들이 자문해서 해준 거거든요. 요새는 사람이 안 하고 인공지능이 해법을 다 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컨설팅도 뭐 강의도. 그러니까 지금 다 교수회계실에서 바둑 두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바둑 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저도 생각해 보기에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경영학 교수로서 저도 은퇴하자. 그 대신 깨끗이 은퇴하지 말고 빨리 배우자. 인공지능을 배우고 인공지능에 올라타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또 왜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자동차 매일같이 몰고 다니시죠? 쓰시죠? 그 자동차, 첫 자동차가 언제 나왔을까요? 올해가 2021년인데 이 세상에 첫 번째 나온 자동차. 휘발유로, 내연기관으로 가는 자동차. 그게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 1886년에 나왔습니다. 벤츠라는 자동차 있죠? 그 칼 벤츠라는 사람이 그 벤츠 자동차의 창업자인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135년 전에. 근데 이게 나오니까 인력거를 끌던 사람이 직업이 없어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거를 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전장을 냈어요, 자동차에다가. 경주를 하자. 네? 그래서 실제로 런던에서 이 시합이 일어났습니다. 인력거를 끄는 사람하고 좀 센 사람이겠죠. 빨리 달리는 자동차하고. 누가 이겼을까요? 네? 차가 이기죠. 그러면 인력거를 끈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업을 잃고 은퇴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그땐 두렵게 생각했어요. 자동차가 인간의 직업을 다 뺏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런던에서 그 게임이 있은 다음에 국회에서 법을 냈습니다. 뭐냐면 자동차를 시내에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자동차의 속도를 4km 이상, 시속 4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된다. 4km가 사람이 걷는 속도 아닙니까? 그 4km로 제한하는 법이 나왔어요. 국회에서 인공지능이 이러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뭐 속도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만 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 예컨대 컴퓨터에 탑재하면 안 되고 뭐 휴대폰에 탑재한다. 뭐 이런 식의 법이 나오는 그런 판이 135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자동차는 어느덧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자동차와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젠 자동차와 경쟁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대신 자동차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해외에서는 포뮬러 1이라는 그 자동차 시합이 있지 않습니까? 레이스가. 근데 어떻게 해요? 각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를 가지고 그 드라이버가 거기 타가지고 자동차가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와 사람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자동차에 탄 서로 다른 레이서가 그 기수가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그런 팀들이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경쟁자가 아니죠. 파트너죠. 수단이죠. 인공지능도 그렇게 된다 이거죠. 지금은 이세돌이 마치 그 인력거 끄는 사람이 자동차하고 싸워서 진 것처럼 이세돌은 자기가 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동차를 경쟁자로 해서 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졌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에 올라타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더 훌륭한 바둑의 수를 둬야 되겠죠. 그럼 저는 이제 어떤 바둑 시합이 이제 나와야 되냐면 인공지능을 쓰지 못하게 막고 쓰는 사람은 뭐 처벌을 하고 이런 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만 하고 인공지능의 그걸 몰래 이용해서 한 우리나라 여자 선수 지금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거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러지 말고 각 회사들이 서로 정말 바둑을 더 잘 두는 인공지능을 여기선 알파고, 여기선 베타고, 여기선 감마고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바둑 선수가 하나씩 올라타는 거예요. 알파고는 이세돌이, 베타고는 이창호가, 뭐
간마고는 유창혁이. 그래가지고 이 세 팀이 경쟁을 하면, 그러면 진짜 재미있는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요? 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경쟁자고 위협적이고 무섭고 우리를 자리를 뺏어간다는 게 아니고 파트너고 정말 반갑고 우리의 직업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는 경주하는 것보다는 자동차를 몰고 정말 300km, 400km 시속으로 달리는 게 더 즐거운 일이고 더 수준이 높은 직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받아들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그래서 전 이세돌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 뭐라고 여러분 충고해 주시겠어요? 이세돌을 만나면. 은퇴한 건 너무 급히 했다. 은퇴하는 걸 지금 번복해라. 그리고 대신 그렇죠. 알파고를 만나라. 그래서 다른 알파고, 베타고를 만난 다른 선수와 시합을 해라. 저는 이제 한국기원에서도 그런 시합을 하는 쪽으로 나가고, 그럼 이제 사실은 4대1로 졌지만 한 번 이긴 건 바로 신의 수를 떠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신의 수는 인공지능이 신이 아닌 이상 못 뜨는 수 아니에요. 그럼 인공지능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신의 한 수를 뜨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올라타면 그거는 천하무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의 한 수는 제각기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선수마다. 그럼 진짜 재미있는, 과거 바둑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높은 수준의 바둑 경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전 그런 상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경영학자로서 이제 은퇴할 게 아니라 빨리 인공지능을 배워가지고 저한테 맞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거기에 올라타서 기업과 함께 저 혼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개발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직업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인공지능을 빨리 배워서 그 위에 올라타면 현재 여러분이 하시는 그 직업에서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냐면요. 자, AI가 주도하는 세상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여기 half of our jobs will disappear.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10년 후에 우리 직업의 반이 없어질 거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요. 또, 우린 AI 시대가 왔고 우린 그 안에 살고 있다. 이건 물론 만화지만, 자,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 올 거다. 이런 겁을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다가올까요? 안 다가올까요? 다가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다음번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조직에 보스 자리를 놓고, 기업이라면 사장이겠고, 학교라면 교장이나 총장일 거고, 또 병원이라면 병원장일 거고, 정부라면 대통령이겠죠. 자, 사장이나 병원장이나 교장, 총장이나 대통령 자리를 놓고 인간하고 AI가 싸운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조직이라면 인간을 택하시겠어요? 인공지능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조직의 보스로, 내 상사로서 인간이 좋습니까? 인공지능이 좋습니까? 자,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인간. 인공지능. 만만치 않네요. 3분 계시네요.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뭐 선택하셨는지. 아까 3분이 1분, 또 2분, 3분. 이렇게 3분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간을 압도적으로 택하셨는데, 자, 근데 우리가 리더한테서 원하는 게 뭘까요? 우선 능력이 있어야 우리를 잘 이끌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공정성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아닌 딴 사람을 더
상을 많이 주고 월급도 주고 승진 빨리 시키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죠. 공정국 중요하죠. 능력보다도 아마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능력이 좀 모자라도 나를 공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다음에 투명성. 근데 그냥 암실에서 나 모르게 그냥 하는 거하고 아주 투명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주고 어떤 과정을 가지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어떤 결과를 지금 밝혔는지 이걸 투명하게 해주는 사람하고 안 해주는 사람은 어느 쪽이 좋아요? 투명한 게 좋죠? 자, 그 다음 질문. 그 다음 질문이요. 자,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공정하고 누가 더 투명할까요?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자, 인간이 더 능력이 있고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왜 한 분도 없으세요? 아니, 아까 대부분이 다 손 드셨는데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특히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다는 데는 전원이 동감하시죠? 네.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자, 능력이 없고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인간이 여러분의 리더로서 좋습니까? 능력이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공지능이 더 좋습니까? 자, 인간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손 드세요. 아직도 한 두세 분은 있는데 대부분의 생각이 바뀌셨죠? 그렇죠? 자, 불과 3분 만에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시네요. 여러분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가 없으십니다. 자, 사실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인간을 선호합니까? 사실은 좀 우리를 좀 따뜻하게 해줄 것 같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사실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이 지도 자리를 놓고 저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이 야당이 아니고 인간과 인공지능을 놓고 투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하면 인간 뽑겠지만 누가 더 공정하고 누가 투명하고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마 압도적으로 인공지능이 이기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통령은 좀 달라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냥 선출직 의원들은 의원님들은 다 인간이 되기를. 네. 비록 능력이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 않더라도. 그게 바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만약에 A라는 의원이 선출하는데 예. 도움을 줬을 때 예. 만약에 인공지능이라면 제가 능력이 좀 모자라면 다른 분들을 요직에 앉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양면을 도와드리면 그 A라는 의원은 예. 당선이 됐을 때 뽑아줄 거다. 네. 예. 근데 인간이 배신할까요? 인공지능이 배신할까요? 당연히 인간이 배신합니다. 근데 돌연변이 인공지능도 있을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사실은 이제 오늘 화두 중요한 천재십니다. 뭐야 미래를 내다보시는 그런 희한이 있으시네요. 예, 맞아요. 사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더 가까우니까 인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덜 불공정하고 덜 투명하더라도 나하고 인간적인 교감이 있는 그런 사람을 뽑고 싶은 게 사실은 또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요 다음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은 값이면 AI를 보다 인간을 더 선호하거든요, 리더로. 근데 능력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지만 그 구성원으로부터 인간이 지도자로 뽑히려면 인간이 무슨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떤 능력? 배신하지 않는 능력. 그렇죠? 뭐 그런 능력. 또 거짓말하지 않는 능력.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결국 리더십 경쟁에서 인간이 AI와 싸워서 이기려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네. 예? 글쎄, 머리로는 못 쫓아가니까 뭘로 쫓아가면 될까요? 예? 감성. 예. 여기는 다 천재들만, 어떻게 이렇게 다 천재만 모으셨어요? 예. 오겠다는 사람 중에 이렇게 선별해서 다들 그러셨죠? 예, 감성. 예.
바로 그런 거죠. 인공지능이 갖지 못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감성일 수도 있고 또 뭘 수도 있을까요?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예. 아. 이거 잘 녹음했다가 여러분의 이 내용을 정리하면 뭐 책 한 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예? 이해와 배려심 같은 거. 이해심, 그렇죠. 배려, 이해와 배려. 이해와 배려는 어디서 나올까요? 상대방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또 상대방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 하여간 그 인공지능의 그 합리성만 가지고는 그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발전하고 갖춰야 되겠죠. 뭐 인간이라고 무조건 그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에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능력을 가지고 올라타면 이런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갖춘 그런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그럼 리더가 되려면 인공지능을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예. 인공지능을 안 배우고 인공지능하고 싸우면 그건 뭐 판판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이세돌 얘기한 것처럼 이세돌이 인공지능을 배우고 그 위에 신의 한 수를 가미하면 그게 천하무적이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을 배우고 그 위에 여러분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 이걸 얹히면 천하무적 되겠죠. 인공지능 배우시겠습니까? 네. 자, 지금 약속하셨죠? 이학재 의원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하신 건 이건 사원인가요? 공원인가요? 진원. 그렇지, 진원이네요. 예.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곧. 예. 자, 여러 친구들 앞에서 우리 이학재 의원님이 공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약속은 이학재 의원님 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고 싶어요. 해야 되겠죠? 어떠세요? 해야죠. 네. 이젠 내가 뭘 하느냐하고 관계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AI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AI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우리가 AI를 왜 배워야 되느냐, 그리고 누가 배워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업에 가면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니까 저를 찾는 기업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누가 배워야 되느냐? 누가 배워야 될까요? 리더가 배워야 될까요? 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기업을 미국 기업이 흡수합병했다고 칩시다. 인수했어요. 근데 그 한국 기업에 있는 사람 중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국 기업이 인수한 거예요. 그럼 이제 대화나 뭐 서류나 모두가 다 이제 영어로 되는데 영어를 못하는 한국 기업에 있는 사람이 자기 기업이 미국 기업에 인수됐을 때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 사표 내고 한국 기업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영어를 배우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을 지금 접수했거든요. 접수했으니까 지금 두 가지 대안밖에 없어요. 하나는 인공지능이 없는 세상으로 가거나 인공지능을 배우거나. 네, 인공지능이 없는 세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이다. 예, 그렇죠. 근데 요새 아마 그 텔레비전 보면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참 멋있게 살긴 사는데 아마 그런 분들도 이제 인공지능을 알면서 인공지능으로부터 멀리 사는 건 가능한데 모르고 멀리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이제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직업이 다 다르시겠지만 직업에 관계없이 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기업에 가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업은 지금 인공지능에 접수된, 미국 기업에 접수된 한국 기업처럼 인공지능에 접수된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은 회장부터가 아니고요.
이 여기 계시는 청소해 주시는 분부터 경비하시는 분부터 회장까지 저는 순서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경비하시고 저 청소하시는 분이 영어를 모를 때 미국 기업에서 경비와 청소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회장은 통역이라도 옆에 놓고 할 수 있지만 경비하시는 분이 통역 옆에 놓고 경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이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부터 회장까지 모두가 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부터 사실은 그다음 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예. 이 신의 한 수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아까 그게 그 감성이라고 얘기했고요. 감성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죠. 포용력, 배려, 뭐 이런 게 다 이제 신의 한 수인데, 하여간 인공지능은 찾지 못하는 수, 그게 이제 신의 한 수죠.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시작된 지 보통 195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70년 전부터. 근데 그때 인공지능은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는 거를 사람들이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실체는 없었고. 근데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도 뭐가 없으니까 또 그 당시 컴퓨터도 없었거든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없이 인공지능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만 있었던 게 70년 전이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연산 능력이 이제 사람을 뛰어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컴퓨터나 무슨 이런 기계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부딪히는 점 있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singularity라고 표현합니다. singularity. 특이점. 그러니까 특이한 상황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런 singularity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게 한 199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본격적인 의미에서 인공지능의 아주 초기 상태의 그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한 20, 30년 돼요. 그러나 이제 그때 30년 전에 그 컴퓨터는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옛날 여러분 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 정도 수준의 거예요. 30년 전은. 정말 얼마나 우리가 빨리 발전해 왔는 걸 아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기 시작한, 그러니까 컴퓨터가 넘어서기 시작한 건 1990년대고 인공지능이, 즉 쉽게 얘기해서 이세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온 거는 지금부터 한 4, 5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역사는 지금 길게 보면 8년 정도 되고 짧게 보면 4년 정도 돼요. 그럼 인공지능이 지금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완성시켜서 지금 우리한테 왔을까요? 아니면 지금 인공지능도 지금 걸음마 단계일까요? 걸음마 단계죠. 지금 인공지능이 대단해서 이세돌을 이겼지만 그 수준은 지금은 걸음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는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엄청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할 건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우선 과학적으로 보면요. 지금 여러분 G5를 쓰잖아요. 이제 휴대폰이. G5가 되면서 정말 영화 한 편이 뭐 한 2, 3초면은 이제 녹화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뭐 영화 한 편 하기 위해서 뭐 1분도 걸리고 2분도 걸렸는데 그렇게 빨라졌는데, 앞으로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냥 탁 치는 순간 2, 3초도 안 걸리고 그냥 접속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요게 되려면 우리가 지금 이 G5, G6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그 빛의 속도로 지금 모든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1초에 30만 킬로. 지금 그게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30만 킬로로 달려봤자 영화 한 편 지금 전사하는데 몇 초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이러려면 이제 무슨 과학이 이제 확립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양자 물리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양자 물리학.
그 양자 물리학의 이론을 응용한 양자 컴퓨터가 이제 개발되면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데, 양자 컴퓨터의 아주 기본 핵심은, 물론 양자 컴퓨터 가지고 이제 요새 최근에 노벨상들을 많이 받고 오긴 하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그 양자를 영어로는 퀀텀이라고 불러요. 퀀텀. Q-U-A-N-T-U-M. 퀀텀. 근데 이 퀀텀은 뭐냐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에너지 아닙니까? 전기도 에너지고. 전기를 아주 잘게 자르면 가장 기초 단위가 나오죠. 그 전기의 기초 단위, 에너지의 기초 단위가 퀀텀이에요. 그런데 이 그런 퀀텀이라는 에너지의 기초 단위, 우리가 뭐 눈에도 안 보이고 이건 뭐 정말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작은 미립자인데, 이게 가지고 특성이 있대요. 이 특성을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양자와 똑같은 성질을 가진 다른 하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양자에는 페어가 있어요. 페어. 쌍둥이 같이. 근데 이 페어는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저 1000km 떨어진 데도 있고, 저 은하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특징은 이것이 변화를 하잖아요. 변화를 하는 순간 그 바로 옆에 있건 1000km 떨어져 있건 저 은하계 북두칠성에 가 있건 관계없이 동시에 변화가 일어난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네. 그게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얽힘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entanglement. entanglement. 두 개가 얽혀 있다. 얽힘. 얽힘 현상이 이 세상 모든 양자에 존재한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순간 이동이라는 게 있죠. 가능할까요? 이제 우리 물리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순간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죠. 네? 이학주 의원님이 여기 계시다가 순간적으로 댁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간 이동 아니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우리 생각하죠. 양자 물리학이 이걸 가능하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이학재 의원님의, 죄송합니다. 워낙 미남이셔서 제가 이게 자꾸 모든 이학재 의원님의 이 구성이 양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퀀텀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대개 사실은 이걸 잘 설계하면 이학재 의원님하고 똑같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상대방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대로 거기서 일어나는 게 이게 양자 물리학의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학재 의원님이 계신 여기하고 이학재 의원님은 딴 하나의 또 그 페어가 이게 잘 연결이 돼야 되고, 요거를 결국 그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시간이 정말 1초에 30만 킬로가 아니라 순간 1초에 그냥 0초에 무한한 거리를 가는 이 변화, 요걸 가능케 하는 게 양자 물리학에 의한 양자 컴퓨터라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미래가 오면 우리 이학재 의원님의 모든 것을 그 양자 컴퓨터가 받아들여 가지고 딱 순간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작동을 하는 순간 저쪽에 이학재 의원님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먼 미래죠. 근데 먼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지금 빨리 오고 있어서 문제긴 한데, 이게 100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한 세상이 된 겁니다. 옛날엔 그냥 꿈만 꾸고 상상만 했는데, 꿈과 상상이 이론으로, 양자 물리학이라는 이론으로 정립이 되고, 이 양자 물리학을 이용한 컴퓨터가 들어오면 이게 가능해지는데, 이게 결국 AI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게 이 인공지능의 먼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이제 가겠죠. 예. 근데 이 단계 중에 여기서부터는 아무도 모르는 미래니까 사람마다 예측하는 게 다 다른데, 저는 요거를 5단계로 이제 저 나름대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지막 부분은 결국 이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 현재의 인공지능은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질문에까지 답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봅시다. 자, 내가 지금 인공지능하고 싸워서 리더 자리를 놓고 사장 자리를 놓고 총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하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본다면 그 인공지능이 답변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예? 예. 지금 수준에선 못한다는 거죠. 지금 수준의 컴퓨터 가지고, 지금 수준의 인공지능 가지고는. 근데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정말 순간이동까지 가능해지는 그 세상까지 가면 이런 질문도 답변하는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공지능이 배려를 얘기할지 포용력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걸 얘기해주는 세상이 이제 앞으로 오는 거죠. 현재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현재 상태의 인공지능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이 답변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더 발전된다면 답변해 줄 수 있는 그 답을 인간이 먼저 찾아내자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제가 한 6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집에 못 가니까 제가 저 질문이 6개 중에 5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까 인공지능만큼 인간이 유능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심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인간이 인공지능과의 리더십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못 답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인공지능을 뛰어넘은 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의 인공지능을.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답은 아까 말씀드린 이성, 그게 아니라 감성, 그리고 영성. 영성이라는 건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느끼는 신과의 교류 아닙니까? 그리고 인공지능이 뭐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교회 가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영성, 감성 이런 게 할 때 우리가 인공지능이 뭐가 되는 능력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세상을 끌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창조적 역량이 포함된 꿈. 인공지능이 꿈을 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런 꿈까지 포함된다면 아주 매력을 갖춘 리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매력을 가진 리더를 요새는 CDO라고 불러요. 아마 여러분이 CEO라는 표현을 아실 거예요. CEO, Chief Executive Officer. 그러니까 회장을 요새는 CEO라고 부르죠. 근데 Chief은 우두머리고 Executive, 집행을 한다. Officer, 책임자.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회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대는 집행은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 이겁니다. 그래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겠네요. D입니다. D가 뭔가요? 바로 여기 나오는 Chief Dream Officer, Chief Dreaming Officer. 그러니까 최고로 꿈을 꾸는 사람이죠. 제가 이걸 한국말로 최고 몽상가라고 하면 좋아서 몽상, 꿈을 꿀 수 있는. 그러니까 꿈을 꾸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학재 의원님 여기 함께 있는 이유는 이학재 의원님이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꿈. 집행은 이학재 의원님보다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꿈은 사람밖에 못 꾸는 거고 그 꿈이 독특하다면 그건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에 3명이 아주 걸출한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있고 그 한 사람이 돌아가신 애플의 스티브 잡스고요. 두 번째가 요새 작년까지는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누구였죠?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 그리고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고. 여러분 주식하시면 요새 한국 주식하는 사람은 미국 주식 사자잖아요. 미국 주식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산 주식이 뭡니까? 테슬라니까 지금 압도적으로 테슬라 제일 많이 샀는데
자, 테슬라라는 자동차는요, 지금 자동차를 작년에 50만 대 팔았어요. 50만 대. 현대자동차는 700만 대 팔았습니다. 도요타는 900만 대를 팔았어요. 지금 테슬라의 18배, 20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7천억 달러, 8천억 달러예요. 현대자동차 3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20배를 파는데 시가총액은 20분의 1이에요. 이게 웬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럼 우리가 왜 그 테슬라가 사실은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로 생각하면 지금 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야 되는데 100배를 주고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미래가치. 네? 미래가치. 미래가치와 함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Chief Dreaming Officer, 최고 몽상가 가지고 있는 꿈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꿈에 편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청소년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야구 선수 중에서 제일 잘하는 야구 선수의 그 사진, 이런 저 카드만한 그 사진 한 장 갖는 게 꿈 아닙니까? 근데 그 사진 한 장이 얼마냐면요, 1,000불을 해요. 1,000불, 100만 원을 합니다. 용돈 모아가지고 그 사진 한 장 사는 거예요. 왜 살까요? 내 꿈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 그럼 테슬라의 주식을 왜 살까요? 그 회사가 이익을 언젠가는 정말 수를 가져오겠지만 지금 사는 이유는 그 테슬라의 주식을 한 주 사면 내가 일론 머스크의 꿈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야구 선수 사진 사듯이 첨부해. 지금 우리들은 테슬라의 사진을, 일론 머스크의 사진을 테슬라라는 주식을 통해서 사는 거다. 내가 돈을 얼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꿈에 함께 올라타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스티브 잡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삼성의 그 휴대폰보다 애플의 아이폰이 2배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지 않습니까? 그 꿈이 거기 있으니까 사잖아요. 그 다음에 제프 베이조스, 이 사람 뭘 하고 있죠? 지금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거기 화성에서 지금 인간의 지금 살 수 있는 기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다 이런 건 꿈이라고 생각했지 현실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게 현실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일론 머스크는 지금 거대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그 인공위성이 100만 명을 싣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그런 세상을 지금 꿈꾸고 있단 말이죠. 네? 자, 요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고 바로 이런 꿈,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언젠간 쫓아오겠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이제 갈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답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갓이었어요. 갓. 그러니까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이 신의 한 수는 인공지능이 찾아내지 못하는 인간만이 뚫을 수 있는 이 한 수. 오히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위에 신의 한 수를 얹히는 게 인공지능과 싸워서 지고 포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택해야 될 그 자세와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MZ 세대가 다르죠.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게 인공지능에 대처할 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저도 똑같은 질문으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는데 스타트업 했어요. 네,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사이트에 AI를 탑재를 할 건데 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저희가 배워야 될 텍스트 매체라고 저는 선정을 했거든요. 텍스트 매체. 네, 그러니까 고전적인 방식 있잖아요. 이런 종이 같은 활자들. 저는 그걸 통해서 인간이 먼저 사고력과 능동적인 주체성을 기르는 게 AI에 대처하는 게
그러니까 AI에 대처할 때 AI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인간이 잘하는 걸 먼저 배우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오히려 인거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 경쟁력을 갖고 네. 그다음에 나가자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는요, 제가 지금 이것과 별도로 지금 연구하는 학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어떻게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가 도대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창조인지 내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지 창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노력해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시네요. 예, 이게 여러분 역시 부지런하고 하신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노력을 할 때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게 좋을까요?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될까요? 시스템적으로 하는.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럼 그 시스템이 뭘까를 찾는 게 이제 제 그동안 작업이었는데 제가 찾아낸 게 이거예요.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우리 집사람이랑 2달 동안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라는 대학에 가서 이제 그 강의를 했는데 우리 딸이 또 보스턴에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 듀크라는 대학은 아주 시골에 있는 대학이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나서 강의를 하고 뭐 하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쯤 있다가 이제 보스턴으로 가버리고 제가 그 아주 깡촌에 혼자 남은 거예요. 2달 중에 한 7주일을. 근데 거기 식당도 없어요. 낮에는 학교 식당에 있어서 적당히 하는데 저녁에는 갈 데가 없어요. 또 요새 한국이 많이 편했지만 옛날에는 저녁에 남자들은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미국엔 그게 없어요. 미국에는 친구들과 다 점심을 같이 하고 저녁은 무조건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안 들어가는 남편은 이혼당해요. 네? 미국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녁 때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뭘 사다 줬냐면, 사놓고 갔냐면 라면 박스 2개를 그 24개짜리 2개를 사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2달 동안에 다 치웠는데, 그러니까 제가 라면 끓이는 거에 아주 전문가가 됐습니다. 처음엔 적당히 끓였는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잘 끓이는 비법을 제가 배웠어요. 이게 뭐냐면 라면이 어떠냐면 좀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걸 식물성 아닙니까? 근데 이거하고 궁합이 되는 그 재료가 있더라고요. 결합이 아주 좋아요. 라면에 계란 하나 집어넣으면 확실히 다르죠. 이게 식물성과 동물성의 결합이에요. 그런데 또 라면이 이제 기름기가 많아서 좀 뭐한데 파를 좀 같이 집어넣어서 썰어서 집어넣으면 그 기름기가 싹 좀 가십니다. 그래서 라면하고 계란, 파 이게 아주 환상의 조합이에요. 동의하시죠? 네. 그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 라면하고 계란하고 파를 냄비에 넣고 물 끓인 다음에 한꺼번에 집어넣습니까? 순서대로 집어넣습니까? 순차적으로 집어넣죠. 어떻게 집어넣죠? 파부터 집어넣나요? 아니죠. 라면을 먼저 끓이고 파는 제일 마지막에 넣고 계란을 그 사이에 넣는 거죠. 라면, 계란, 파.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있더라고요. 시간이 있어요. 라면을 한없이 끓이면 안 되죠. 네. 한 3, 4분. 계란은 한 30초. 파는 한 10초. 파를 너무 오래 놔두면 누렇게 되고 눅눅해져서 파 맛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3분, 30초, 10초. 이러니까 완벽한 라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3가지 얘기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음식 궁합이 되는 음식을 조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조합. 영어로 combination. 조합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조합된 음식의 순서. 이걸 수학적 용어로 치면 순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조합과 순열이라는 수학 용어 배우셨죠? 네. 이 수학의 조합과 순열이 따져보니까 이게 라면 끓이는 방법이더라고요. 조합과 순열.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제가 찾아낸 창조의 비밀이 열쇠가 조합, 순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달 동안 혼자서 고생한 결과 창조의 비결을 제가 터득했어요. 라면 끓이다가.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요리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요리책에 이 창조의 비결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조합과 순열 시간에 따라서 요리책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무엇을 적당량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형용사 부사로만 돼 있지 정확한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한참 있다 은퇴하고 나면 그 과학적으로 요리법을 하나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다 전문가시니까 제 말씀 금방 이해가 되시죠? 네. 조합과 순열과 시간. 저보다 먼저 쓰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조합과 순열과 시간을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이 조합인데 순열을 사람이 하는 거, 인공지능이 하는 거 순서를 놓은 거예요. 네. 저는 그 반대가 틀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선생님이 선택한 건 인간 먼저 인공지능 다음이라는 순열을 택한 거예요. 그 반대도 성립해요. 어느 게 좋을지는 실험해서 비교해 보기 전엔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번 두 가지 한번 다 실험해 보세요. 네. 작은 스케일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궁금하신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질의하시고 싶은 분 없으시면 제가 여러분의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MZ 세대로부터 또 여러분으로부터 아주 많이 배웠고요. 아주 이런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